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인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청수사 맡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 시대인가? 중앙일보는 포괄적 검찰 인사 참사, 정의가 학살됐다 라는 제목 사설에서 윤석열 무력화 통해 권력수사 차단 의혹, 울산 유재석 사건 끝까지 진실 규명돼야 한다. 동아일보는 산권력 수사 중인 검찰총장 수족 다 자른 검 인사 폭거다. 문화일보는 친문범죄수사팀 학살, 문추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기인사라고 하고 야당은 인사 폭거 내지 인사 참사라고 주장합니다. 검찰개혁이나 검찰 길들이기냐 역시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정도면 논쟁의 상황이 아닙니다. 첨예한 권력투쟁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검찰은 지금 권력쟁탈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 전쟁의 휴전의 결과물입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법도 그들 사이의 권력투쟁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전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중동 전면전 위기, 파병 신중 검토하되 동맹 기여 의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겨신문 심상치 않은 미 이란 사태,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국익을 따져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국익을 수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설령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전쟁의 용병으로 참여해서 한국군이 피해를 당해도 문제지만 중동 지역의 무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익 이전에 인류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총리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부자의 국회 무시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완전한 상권 분립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여야가 갈라진 형국입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간 완전한 중립적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회 무시 처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장인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논란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상경신문은 현대차, 자동차 넘어 비행체, 기업들은 이렇게 치열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 파격 변신,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 기성전 총선 정치권, 나라 미래 안중에 없나, 무능 무책임 정치로 무너진 난민 모델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CES에서 개인 비행체에 공개한 정의선 퍼스트 무브의 길 가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걷어내주고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데 치열하다면 그게 CEO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피땀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치 노동자들은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규제만 없으면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관련 한경신문은 말로만 규제개혁 말고 장관급 이상의 철폐 책임자 정해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마음대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무법천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통합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폭주 견제에 위한 야통합, 소리에 막히면 안 돼. 문화일보는 보수야 정권 폭주 전방위 저항에 무조건 힘 합칠 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통합을 위해서는 공통의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보수 통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극우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먼저 보수의 가치를 정립할 때입니다. 해고자 복직 관련 조선일보는 정권이 해고자 복직시켜도 경영난 기업은 일감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2009년 상용 자동차에 해고된 근로자 34명이 10년 7개월 만에 복직에 출근했지만 현장에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천 명 공장이 33명을 배치하지 못할 정도는 벌써 문을 닫았어야죠. 결국 2009년 옥새 파업 당시의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위원장이 공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2년 전 노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자들을 빼고 회사 노조와 사측이 무기한 휴직을 발표하면서 복직을 막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예산 집행 속도전은 총선 겨냥 매표 아닌가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 설정, 1분기 안에 37% 집행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재정 경제 정책으로 볼 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사회로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집 한 번 사는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넘는 주택구입자에게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만 18세 유권자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들, 정의당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각 당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나 사회적 분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한 부분 개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생산성 높이고 부채 관리하라는 세계은행의 경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률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건 순전히 자본의 착취를 위한 이윤극대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불황의 시대에 자본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은 기만적인 노동시장 개혁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장시간 저임금 착취 구조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